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시간, 정바씨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국회에 왔습니다. 국회 안에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촌놈이 국회 처음 와보는 것 같이 좀 어리버리하고 약간 어리둥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저는 오늘 왜 정치를 하는가를 가지고 평소 저희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과 훈련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더 준비된 정치인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소신과 용기와 변화의 정치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언젠가 꼭 정치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정치를 바라보고 참여하고 활발하게 목소리 내는 그런 민주시민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언제 출마하세요? 2040년 생각 중입니다. 2040년. 2040년이면 지금부터 17년 후에 이 뜻을 현실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라는 거는 우리 공군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육해 공군이 각각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근데 공군은 한때는 우주로 세계로 이러고 해군은 또 바다로 세계로 이러고 육군은 육군대로 그러는데, 이거는 공군의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은, 그거는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하고, 여기가 의원회관인데, 여기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다 각자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 그거는 정치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톨릭은 아닙니다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지금도 현재도 교황님이시고 2013년부터 로마 교황청의 교황으로 되셔서 지금 10년 동안 교황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교황이 되기 전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데에서 신부를 평생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정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늘 가슴에 안고 그리 살아가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치는 최고의 자선을 베푸는 거다. 정치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정치는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이분은 정치에 대해서 교황님이고 종교인인데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옛날에 굉장히 한때 잘 사는 나라였는데, 남미의 부자 나라였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경제도 안 좋고 일자리도 없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화폐까지 떨어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라는 노래도 아시잖아요. 그죠? 군부가 막 독재를 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평생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촌에서 봤던 그 암담한 정치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정치에 대해서 최고의 자선을 베푸는 방법이다.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최고의 방법이다. 정치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분이, 우리 교황님이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어떻게 좌우가 되느냐? 국가는 왜 실패하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에스모 글루 교수하고 제임스 로빈슨 교수라는 사람이 둘이 공저로 쓴 건데,
그 책을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 책 앞에 보면 2012년에 나온 책인데 앞에 보면 이렇게 사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사진이 노갈레스라는 도시에 대한 사진인데요. 노갈레스라는 도시는 어디 있냐? 미국 애리조나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은 미국이 멕시코의 옛날 영토를 힘으로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수평선으로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 줄을 지나가는데 그중에 애리조나에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미국에도 있고 똑같은 이름의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바로 밑에 멕시코 소노라라는 주에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 됐냐면 원래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미국이 멕시코 땅을 합병을 해가지고 힘으로 뺏어가지고 딱 국경선을 그어가지고 도시가 두 쪽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똑같은 인종에, 똑같은 문화에, 똑같은 언어에, 똑같은 피부 색깔에 똑같이 수천 년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두 나라가 이렇게 미국과 멕시코로 나뉘었습니다. 그렇게 나뉘고 나서 지금 미국 애리조나의 노갈레스에 사는 미국 시민들과 멕시코 소노라 주의 노갈레스에 사는 멕시코 국민들의 지금 생활이, 삶의 조건이, 인간으로서의 삶의 조건이 어떻게 변했냐. 그 사진에 그냥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에스모 글루하고 로빈슨이라는 이 두 사람은 국가가 왜 실패하느냐에 대해서 제도가 잘못됐고, 제도는 결국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똑같은 노갈레스가 수백 년,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멕시코, 미국 이야기할 것도 없이 여러분 남한하고 북한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책에도 남한하고 북한 사진이 나옵니다. 밤에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찍은 사진이 나옵니다. 거기에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은 밤에 전기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깜깜하고 대한민국 남한은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구고 그냥 환하게 사진에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천 년 똑같은 역사에, 똑같은 민족에, 똑같은 언어에, 똑같은 문화에 그렇게 겪었던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이 정치라는 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갈라져서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겠지만 북한에 안 태어난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는 왜 잘 살고 왜 못 사냐? 오늘날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나 이웃 일본이나 그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잘 살게 되었냐? 또 오늘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나 남미나 오늘날 수많은 못 사는 나라들의 못 사는 고통받는 국민들은 왜 그렇게 되었냐? 이게 다 정치 때문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인프라 같은 걸 전부 다 정치인들이 결국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오랫동안 시간이 누적되면서 오랫동안 어떤 정치를 해왔느냐가 그 나라 국민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이 정치라고 그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치의 본질이 바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를 이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또 아까 손 몇 번 드셔가지고 정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 저한테 엄청 욕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누구 막 실명을 쭉 들어가면서 그 안에 뭐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친구들이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치는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욕을 실컷 듣고 있다가 제가 한마디 꼭 하죠. 그렇게 정치에 불만이 많고 정치인들이 전부 썩어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자네들도 좀 정치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학생들, 직장인들, 우리나라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선거 끝나면 누구 찍었다가 1번 아니면 2번 찍었다가 선거 끝나면 손가락 자른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고 또 4년 지나고 총선하고 5년 지나고 대통령 선거하고 4년 지나고 지방선거 할 때는 또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찍어놓고는 그렇게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에 저는 여기 계신 한 분이라도 정치를 하겠다. 무소속 출마도 하셨다 그러고 2040년에 선거에 꼭 나가시겠다 그러고 이러는데 여러분 정치를 하면 아까 왜 정치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선거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려면 정치를 할 정치인에 대해서 선출된 정치인에 대해서 일할 기회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대통령 선거 나가서 한 번은 본선에서 떨어지고 한 번은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만은 저같이 이렇게 떨어지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국회의원 4번을 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떨어지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선거와 정치, 현실이 정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선출된 공직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그런 시간을 기회를 갖느냐 못 갖느냐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거에서 당선돼 가지고 구의원이 되든 시의원이 되든 뭐 시장 지사가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일단 당선돼야 여러분들한테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있습니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특히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가면 당선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공천 받아야 되고 공천 받아가 그 다음에 본선에 나가가지고 돼야 되고 돼야지 내한테 일할 기회가 생기니까. 근데 정치를 하겠다는 많은 예비 정치인들이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래 고생을 하면서 도대체 왜 너는 정치를 하려고 그랬는데에 대해서 이제 현실 정치 한복판에 여러분이 던져지면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선거 막 한참 하고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당선되기 위해서 상대방도 비방하고 뭐 법도 어기면서 이러면서 막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국회의원들, 장관들, 그 다음에 시도지사들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네 시의원, 구의원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가 뭐 하는 건지, 내가 왜 이 짓을 하는 건지 그 정치의 본질로부터 어느 순간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현실이 정치에서는 선거 민주주의니까 선거에서 당선 안 되면 뭐 아무 짓도 못 하니까 선거에 이겨야 되는 이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그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왜 지금 전부 다 용산에 대통령 부부한테 잘 보이려고 공천에 목매가지고 전부 다 왜 그럽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이재명이라는 권력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찍히면 공천 못 받는다 이렇게 딱 되니까 그리고 왠지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 때까지 갈 것 같아 이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둘이 서로 극한적으로 싸우고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는 뭔가 소용 있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정치를 하겠다면 정말 처음에 세운 뜻이 내가 이걸 어떻게 실현을 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 이거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보수 정치인이고 태생적으로 저는 보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민주당에 가라 그러는데 민주당에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저는 사람의 천성이나 여러 가지가 저는 보수 정치인입니다. 저는 200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당시 한나라당에 제 발로
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지금 23년, 24년째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보수가 뭐냐? 진보는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수가 뭐냐, 진보가 뭐냐에 대해서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일 수도 있고 철학이나 가치일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보수는,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지키는 거예요. 뭔가를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건데, 지키려면 좋은 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관습, 오래된 그런 것 중에 좋은 거는 지키고 나쁜 거는 고쳐나가는 게 저는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보수의 특징은 굉장히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수가 뭘 지키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대한민국 헌법을 수십 번을 읽어보라고 저는 꼭 권하고 싶은 게요. 헌법이야 무슨 출판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3,000원짜리 책을 사도 되고 접속해서, 예? 헌법에 접속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봐도 되고, 여러분 헌법을 1장부터 끝까지, 1조부터 끝까지 수십 번을 보고 이게 뭐지? 여기 이거 헌법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써놨지? 48년에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개정이 1987년이었고 그 이후에는 아직 개정을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인데, 헌법 하나하나를 꼭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이 뭐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뭐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고, 대통령은 뭐고, 국회는 뭐고, 사법부는 뭐고, 헌법재판소는 뭐고, 축축 규정해 놓은 거를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를 하고 나서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정치 현실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들, 이슈들에 대해서 저는 헌법에 답을 찾는 그런 버릇을 가지게 됐는데요. 여러분, 헌법에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헌법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헌법 정신 내지는 헌법 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 가치 중에 자유라는 거 하나 쏙 뽑아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올인하는 분입니다. 자유를 수십 번 그냥 무한 반복하시는 분이죠. 자유 굉장히 중요한 헌법의 가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수에 대해서 물을 때, 보수는 그러면 평등함을, 국민들 사이에 평등한 권리를 보수는 추구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수는 자유만 외치면 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 조항은 보수 정치는 무시해도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걸 무시합니까? 헌법 가치인데. 보수라고 그걸 무시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법에 자유와 평등이 있을 뿐 아니라 공정과 정의가 있고요, 인권과 법치가 있고, 생명과 안전이 있고, 환경이 있고요, 거기에 복지가 있으면 성장도 있고요. 우리 헌법은 아주 소중한 그런 가치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규정하고, 어제 9,860원으로 오늘 새벽입니까? 최저임금 정해졌는데 헌법에 최저임금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정한 삶과 고용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훌륭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추구할 만한 가치들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수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자유 하나만 쏙 빼가지고 그것만 추구하고 되고, 나는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고 인권이고 환경이고 나는 관심 없다, 그거는 보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보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문해 보십시오. 스스로한테. 보수는 공정하면 안 되나? 보수는 정의로우면 안 되나? 보수는 수해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그걸 국가가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러면 보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깨끗한 환경 이런 데 대해서 보수는 그거를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지키면 안 되느냐라고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 보십시오. 안 된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정당, 대표적인 보수정당인데 국민의힘 정치인 누구가 감히 보수는 자유만 추구하면 되고 평등이고 복지고 정의고 인권이고 생명이고 안전이고 환경이고 이거는 다 그냥 진보한테 그냥 갖다 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보수 정치인은 너무나 옛날식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정치인입니다. 헌법을 제대로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수는 아까 지키는 거라 그랬는데 뭘 지킬 거냐?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이 사회는 내한테 너무나 불평등해. 근거도 없이 나를 차별해. 여러분이 여성이든 젊은이든 비정규직이든 누구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여러분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이거는 나의 정말 자랑스러운 조국이다라고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지킨다는 거는 이거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에 적이 침략해가지고 북한이 우리한테 갑자기 핵미사일을 10방, 20방을 쏴가지고 갑자기 막 초토화돼가지고 북한한테 그냥 우리 전쟁에서 졌다. 그게 외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가안보에 그렇게 목숨을 매는 이유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내부로부터 무너집니다. 내부가 부패하고 내부가 너무나 불평등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너무나 불평등하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자존감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나라다, 그런 사회다 이러면 공동체가 어떤 도화선이 돼가지고 불을 지피면 그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그냥 폭삭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는 것도 저는 보수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는 지키는 거다. 중요한 걸 지키는 건데 보수도 개혁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보수가 당연히 개혁을 합니다. 다만 진보의 개혁하고 다른 건 뭐냐면 진보는 인간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이성을 100% 믿고 그러면서 유토피아 같은 이상향을 그려가지고 그걸 향해서 사회를 급진적으로 바꾸려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진보입니다. 근데 보수는 여기에 제가 여러분한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프랑스 혁명 기간에 혁명에 참가한 시민들, 혁명군들이 기존의 프랑스 왕조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프랑스라는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모든 좋은 전통과 가치, 그걸 만드는데 수백 년, 수십 년이 걸린 그런 가치, 질서까지도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을 하려고 그랬죠. 그 혁명가들이.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왜 참담하게 실패했나? 한 가지입니다. 과거의 프랑스보다 더 나은 프랑스를 만들 지혜와 능력과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과거를 다 때려부수고 다 죽이고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 과정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한 사람이 바로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입니다. 보수주의의 근대 정치의 보수주의의 창시자입니다. 버크는 개혁에 대해서 보수도 개혁을 한다라고 분명히 주장합니다. 보수가 어떤 개혁을 하느냐? 과거보다 확실하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개혁을 매우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보수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 표현이 하면 자식이 아들, 딸이 아버지가 어디가 다쳤는데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게 보수의 개혁이다. 그래서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수구적이고 기존의 기득권,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 보수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개혁을 하는데 보수의 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거고 프랑스 대혁명 같이 모든 걸 파괴하고 모든 과거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형하고 처벌하는 그런 개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 사람이 쓴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고찰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프랑스 대혁명과 같이 모든 걸 파괴하는 그런 혁명으로 가지 않고 점진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길을 튼 그런 사람이 에드먼드 버크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수가 헌법 가치를 지키는 거, 보수가 공동체를 지키는 거, 보수도 개혁을 하는데 진짜 제대로 하는 개혁을 한다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런 걸 거부하는 보수는 여러분 가짜 보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스로 이제 공화주의자가 됐습니다. 공화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항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화가 뭐냐? 여러분 민주주의가 뭔지는 알 겁니다. 다 한 표씩 갖고 비밀선거, 보통선거를 다 하면서 직접 선거를 하고 이러면서 상권 분립을 하고 그런 형식과 어떤 권력의 균형과 견제에 관한 그런 제도적 틀을 만들고 국민들한테 권리를 부여하는 이런 게 국민이 주인이니까요. 민주주의인데 여러분 민주주의는 뭐 많이 알죠. 공화주의가 뭐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념이라는 말입니다. 이념. 여러분 이념이란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념에서 벗어나서 이념적인 뭐 싸움에서 벗어나서 무슨 뭐 중도를 지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요. 실용을 지향하고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이념입니다. 공화주의 이념이고 자유주의 이념이고 자본주의 이념이고 다 이념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대표적인 이념입니다. 칼 마크스하고 엥겔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그 공산주의가 여러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이념 밑에서 죽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념에는 우리가 추구할 만한 좋은 이념도 있고 나쁜 이념도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한때 유럽을 완전히 휩쓸고 러시아까지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국, 프랑스를 전전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꿈꾸던 사람이고 그게 소련과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이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념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세계 대전을 제외하고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게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라는 겁니다. 1958년에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생산을 농업이든 산업이든 모든 생산을 완전히 공산주의 방식으로 하는 공산주의 대실험을 했는데 그거를 몇 년 하다가 중국 분들이 사람들 추정에 하면 3천만 명,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념은 무서운 겁니다. 이념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념에서 떠나자라는 말은 그거는 깊이 생각을 안 해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는 1919년에 임시정부에서 임시헌장을 만들고 1948년에 정부를 만들면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헌법에다가 민주주의만 넣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이것만 넣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을 넣은 거를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야, 그렇게 훌륭한 선배들이 있나 싶습니다. 공화주의라는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야기하는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 그게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라는 거는 리퍼블릭이라는 거는 레스푸블리카라고 공공의 일이라는 데에서 나온 말인데 그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공화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강의에 소개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권용립 교수라는 분이 쓴 공화국, 그 다음에 모리치오 비롤리라는 사람이 쓴 공화주의, 저거는 한글로 다 번역된 겁니다. 그리고 티모티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쓴 폭정, 이 세 책이 굉장히 서로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력은 결국은 타락하고 부패하는데 그걸 어떻게 권력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폭정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내느냐에 관한
책들이고, 여기 보면 왜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뭐 무슨 시도지사고 국회의원들이고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이 왜 임기가 규정이 돼야 되고 왜 끊임없이 타락하고 부패하지 못하도록 감시받아야 되고, 그걸 감시를 안 받으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인간의 본성이 폭정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느냐에 관해서 옛날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해서 중세 이태리, 영국, 독일, 미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치를 내가 왜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이 책들을 꼭 읽어보기 바라고, 지금 21세기지만 인간이라는 게 21세기 우리가 뭐 예컨대 5세기, 뭐 10세기에 우리 선조들보다 결코 더 현명하고 똑똑하지 않고, 우리도 굉장히 불완전하고, 우리도 이 세상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 잠재력들을 다 갖고 있다는 그런 인간의 불안정성에 기초해서 폭정을 어떻게 막는 게 이 공화주의냐를 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나쁜 정치는 이 나라를 망칩니다. 벌써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저출산 인구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만들고 법을 통과시켰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출산 인구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IMF 위기라는 걸 겪고 사람들 생각이 엄청나게 바뀌고,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여러 정부가 5년 만에 바뀌어도 저출산 인구 문제는 갈수록 더 악화되고, 이대로 가면 여러분 정말 난리 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늙고 병든 나라로 그냥 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젊은 분들은 그 부담을 다 지든지, 아니면 그 부담 지기 싫으면 여러분들 해외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이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정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가지고 개혁하겠다고 막 떠드는데, 여러분,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교육이 개혁됐습니까? 노동이 개혁됐습니까? 뭐가 개혁됐습니까? 연금개혁은 뭐 시작도 안 했고요. 그 연금개혁이라는 거는 이 나라의 미래 중에 저출산 인구 위기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연금개혁입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실업급여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실업급여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가장 근저에 흐르는 아주 펀더멘탈한 그런 문제는 인구 위기고요. 그거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탓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으면 저런 나라의 미래에 관한 아주 근본적이고 매우 위험한 문제에 대해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을 해야죠. 지금 여러분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은 너도 나도 내가지고 수도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하나도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 총체적으로 정치가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정치가 가면 우리는 멕시코의 노갈레스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정치를 꼭 바꿔야 되는데요. 정치를,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치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렵고 답이 없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뭐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정말 확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가 진짜 나라의 미래를,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저는 생각이 이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교황님은 주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는 정말 좋은 정치인을 우리한테 많이 내려보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 생각해봐도 기도한다고 정치가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절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성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일요일 날 가가지고 기도 아무리 한들 여러분 정치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겠죠.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면 어느 정도 저는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그냥 상당수는 1번 그냥 고정, 2번 고정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따져보고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따져보고 찍는 국민들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국민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정치인들의 그 위선과 그 위선의 뒤에 숨은 그 진면목을 알고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탁 찍어놓고 그 다음에 곧 실망을 해서 돌아서는 그 패턴이 수십 년째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87년 헌법인데 5년마다 대통령 바뀌고 4년마다 국회를 바꾸는데 계속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도대체. 지난 연초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두 분이 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 두 분이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대선거구제를 저는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보니까 또 벌써 삭수가 놀았습니다. 영남 호남 의원들이 뭐 소선거구제 너무 좋아하고 반대해가지고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대구에서도 민주당이나 정의당 후보가 사람만 좋고 능력만 있고 깨끗하면 되고요. 광주 전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후보만 좋다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로 가서 또 제3의 신당, 제4의 신당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국민들의 생각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생각을 정치에 이렇게 정치의 힘으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결국 정당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막합니다. 근데 저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힘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저는 끝도 없이 도발적으로 자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뽑아서 행복하셨냐고요? 박근혜를 뽑아서 행복하셨냐고요? 그렇게 나라가 잘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선거를 해서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지금은 윤석열을 뽑아서 나라가 잘 됐는지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선인데 이 중에 누가 총선에 출마하실 분 안 계세요? 왜 아무도 안 계세요? 정치를 바꾸는 시간인데. 여러분, 제가 정치를 왜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뭐 깨어있는 민주시민이란 말을 뭐 진보 쪽에서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은 이 시민의 비르투라는 게 굉장히 비르투라는 게 virtue라는 겁니다. 덕성이라는 겁니다. 공화주의에서 저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키아벨리든 아까 모리치오 비렐리든 시큰 이야기 해놓고 마지막에 공화주의에서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의 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민들의 비르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르투를 가지고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정치를 선거를 통해서 또 선거가 없더라도 평소에 여러분들의 보이스,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나라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모든 권력은 폭정으로 치닫는다. 저 말을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초선, 재선, 3선, 4선이 되면 목표가 생깁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국회의장이 되고 싶다. 그 목표라는 거는 그냥 자리에 대한 목표이죠. 근데 그 많은 목표들이, 그 사람들의 목표들이 과연 저 자리에 가서 내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자리라는 공직을 통해서 내가 진짜 국민들한테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초심을 얼마나 끝까지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나라가 바뀌질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정치에 대해서 좋은 이해를, 깊은 이해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바뀌면 주위에 여러분 친구들 10명, 20명이 바뀔 수 있고요. 저는 그런 힘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쯤은 학습이 상당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꿔봤잖아요, 많이.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줄기차게 보수 정권만 집권을 했는데 김대중이라는 분을 겪어봤잖아요. 노무현이라는 분 겪어보고요. 그 10년이 싫어가지고 이명박 겪어봤고요. 박근혜 겪어봤고요. 그것도 10년, 9년이죠. 그 9년이 싫어가지고 문재인 겪어봤고요. 지금은 또 문재인이 싫어서 지금은 윤석열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이제는 생겨서 그 학습이 우리 국민들 각자 마음속에 상당히 저는 축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년 총선에 학습된 국민들, 그 축적된 국민들의 그 비루트가 내년 총선에 한번 폭발을 해가지고 우리 정치가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한번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정바씨가 꼭 그런 변화, 혁신을 만들어주는데 뭔가 힘이 돼주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 마치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면 남은 한 10몇 분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뭐 질의응답 받겠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손을 막 10분씩 들으셔가지고, 예, 너무 뜨겁습니다. 일단은요, 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신 분, 저 끝에 계신, 지금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할게요. 예, 짧게 시간이 하면서 다음에 많은 분 저는 뭐 백수라서 시간이 많은데 다음에 강의하실 분이 있어서 네. 미래 세대가 의원님께서 가고자 하셨던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꺾이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서 성공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네. 의원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도 전부 다 아마 대통령 의중에 달렸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한테 쩔쩔매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민주당. 그래서 여전히 대선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윤석열 대 이재명의 적대적 공생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게 복점이죠. 복점. 예? 듀오폴리죠. 두 정당이, 거대 정당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정치가 양극화되고 그 중간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 도저히 설 땅이 없는 그 독화적 구조를 깨려면 국민들이 깨주시든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뭔가 자각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선거제도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도 이야기하셨지만 선거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지역구에서 35%로 국회의원이 되는 거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65%가 전부 사표가 되잖아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 65% 사람들은 선거할 맛이 안 나서 투표장에 안 가요. 근데 중대선거가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후배들이 그런 걸 하려면 청년들이 그런 걸 하면 적극 지지를 해주겠느냐. 당연히 지지합니다. 다만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여러분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서 정치하려면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서 사회 국가적인 문제,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뚜렷한 견해와 체결 방법을 스스로 이렇게 체득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청년들이라면 저는 제가 어디에서 뭘 하든 꼭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가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기회에 뵙고 또 좋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1시간 동안 너무나도 좋은 내용을 우리 강연해 주신 유승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